이사장님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후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으로 석 박사학위를 가지셨으며 주식회사 메이슨 창업, 초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및 기술거래소 이사장, 기업 호민관, 디지스트 석좌 교수 등을 역임하시며 한국의 벤처도전과 기업가정팀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교수 겸 유라시안 네트워크 및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제 그간 언더독이었던 정현 선수가 호주 테니스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의 지구 안에서도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분야에 많은 언더독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주제로 강연해 주실 이사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 우리가 도약의 영장이 남아있을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이 또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써놓은 이유가 지금 시점에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한국엔 더 이상 과연 기회가 올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의미로 써놨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 달라요. 정답이 뭐냐? 없죠. 심지어는 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보스 의장 슈밥 박사님, 작년에 저하고 KBS에서 1시간 대담을 했는데 별로 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최순실 때문에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자, 저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오고 있으니까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것이다, 우리를 겁주고 있죠. 반면에 제레미 리프킨 같은 3차 산업혁명 또 소유의 종말 같은 명제를 쓰신 석학께서는 그 슈밥 선생 얘기 말 듣지 마라, 그 4차 산업혁명 오지도 않았고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야. 자, 많은 얘기들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맨 앞에 질문 3가지를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IoT,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바이오텍과 같은 첨단 기술의 융합이다. 자, 맞다, 틀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맞다 하면 손 들어주시죠. 맞다. 좋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출제자 의도는 맞는가요? 틀린가요? 네, 틀리죠. 예. 출제자의 의도는 틀렸다는 의도로 써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게 그거는 한편 디지털 트랜스폼이라 부르기도 해. 역시 틀렸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가 그거 다른 나라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우리만 많이 얘기하고 있어. 역시 틀렸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검색량이 한 20% 되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네 브랜드를 쓰고 우리는 우리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고 있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혼돈의 시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은 Back to the Basic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혹시 상황 논리에 잘못 그동안 미스리딩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4차 산업혁명 이전에 과연 산업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산업은 우리가 뭔가 만들고 서비스를 하면 산업이 되나요? 아닌 거 우리가 알죠. 누군가 소비를 해야지 산업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생산을 뒷받침하는 힘이 기술 혁신입니다. 물론 노동과 자본이 있지만 노동과 자본이 산업혁명 역사상 기여한 비율은 합쳐서 20%가 안 된다고 그러죠.
레스터 서로우 교수 얘기입니다. 80% 이상은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주도하는 것은 기술이다. 반면에 소비를 주도하는 건 뭐냐? 그건 인간의 욕망이죠. 결국 산업혁명은 이 인간의 욕망과 기술이 공진화하는 현상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연구하는 인문학, 그리고 기술 혁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경제사회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기술혁명, 즉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는 이 순환 사이클을 생산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본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게 달라진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표를 찾아봤어요. 어딘가 있겠지. 그랬더니 2014년도에 온 맥킨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맥킨지가 이 그래프를 내놨어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파란 곡선은 1인당 GDP이고 아래에 있는 건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1차 산업혁명 기간,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인구 증가율하고 GDP 증가율이 완전히 일치해서 정비례 성장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때 경제 성장이랑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거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하고 비례한 거죠. 자, 두 번째 2차 산업혁명 기간 중을 보면은 그 갭이 확 벌어집니다. 즉 1인당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안정의 욕구, 뭔가 집에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3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74년도가 PC가 발명된 해 정보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정보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보혁명의 결과는 인구 감소하고 왜 비례하느냐? 연결의 욕구 충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산업혁명들을 이해하고 있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으로 제조업을, 2차 산업혁명은 유니버설 에너지인 전기혁명으로 서비스업을,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으로 정보산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각각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 연결의 욕구를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양면에서 문제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혁명이라는 기술의 관점에서만 봐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의 융합으로 보는 걸 틀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하고 결합하느냐?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혁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이제 물질 혁명에서 사회 혁명을 거쳐서 개인 혁명을 향해서 우리는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술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개별적인 기술로 보는 것은 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비슷하죠. 기술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하느냐 크게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혁명이죠. 요만큼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2차 혁명에서는 좀 더 큰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죠. 문제는 1, 2차 산업혁명 전부 다가 오프라인 혁명입니다. 현실 세계예요. 우리는 왜 이 아침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기 와 있죠? 이 강연 때문에요. 근데 강연 비슷한 드라마는 우리 본방사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드라마는 anytime, any place, any device로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한계는 이와 같이 3간의 한계에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 비근한 해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65세가 되니까 주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잘 때 뭐 덮고 자고. 그렇다고 주름이 줄어드느냐? 전혀 안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주름을 다 없애줬습니다. 그 주름을 없애겠다는 욕구를 충족한 것이 뭐냐면은 온라인에서 뽀샵을 해줬습니다. 자, 순식간에 주름도 없앴고 제가 덤으로 눈도 키워줬습니다. 굉장히 쉽죠.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폼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허망한 겁니다. 분명히 뽀샵을 해줬는데 주름을 없어졌는데 돌아서 보면은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옆에 있는 거죠.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라는 두 세계가 이제 융합하는 혁명으로 들어갑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3D 프린터, 3D 스캐너를 가지고 이 컵을 스캐닝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컵의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컵을 이 가상 세계에서 약간 디자인을 바꿔요. 그러고 나서 이걸 3D 프린팅을 해내면은 제가 원하는 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현실과 가상이 순환함으로써 인간의 욕망 충족이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트랜스폼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은 다시 가상세계가 현실로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이끈다는 거죠. 수밥 선생님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야 그거는 내가 3차 산업혁명 책에서 다 얘기한 건데 너 왜 또 그 얘기하느냐 이래서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이유도 이것이 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을 위한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술이 들어오죠. 그 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기술입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 가상을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이 두 가지 기술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국가들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를 안 하느냐?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인의 브랜드를 쓰죠. 디지털 트랜스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제조 2025.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똑같죠. 현실과 가상의 융합, 즉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똑같습니다. 다 내용은 일관되게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 문제는 바로 인간의 욕망이죠.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와 자체 브랜드를 쓰는데 한국은 우리 브랜드가 없을 뿐입니다. 왜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다분화된 인간의 욕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똑같은 형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강한 분야,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이 강한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뒷받침하는, 그리고 독일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브랜드로서 이거를 제시한 책이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인문학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과 그리고 그것을 융합하는 경제사회가 자기 조직화하는 그런 사회를 초생명사회, 영어로 이름을 붙인 게 홀로크래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죠. 현실 세계는 누가 뭐래도 소유의 세상입니다.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의 세상에서는 이 한계 효용이 체증하니까 소유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공유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란 가치와 소유란 가치가 부딪히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은 국가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 에어비앤비는 합법입니다. 그 이유 아무도 설명 못해요. 단지 정치적 문제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런 혼돈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산업들이 소위 1조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들, 유니콘들이죠. 이 유니콘들의 등장 패턴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린이 유니콘의 이름을 붙일 때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실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상의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붙인 거죠. 당연히 $1 빌리언 가치가 넘는 기업이 우후죽순 등장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이에 20개월 만에 하나 등장하던 유니콘이 2011년도가 되니까 드롭박스,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분기에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대로 계속 갈까? 2014년도가 되니까 이제는 한 달에 하나 이상 등장해요. 2015년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 이상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변화입니다. 스타트업만 이렇게 변했을까요? 2007년도에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서 공유 플랫폼 기업은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만 해도 오피스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7개가 공유 플랫폼 기업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그 바뀐 동의는 무엇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프라인의 한계를 떠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세상은 산간의 한계에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죠. 이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데이터화시키면 된다. 즉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 등장해서 현실을 가상세계로 데이터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가상에서는 주름살 없애는 뽀샵도 할 수 있고 눈도 키워줄 수 있고 턱도 깎아줄 수 있게 됐어요. 이래서 현실과 1:1 대응되는 이러한 모델을 제가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대응하는 평행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미치오 카코가 쓴 평행우주란 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래서 이 편집과 복제가 된 결과를 이 컷과 같이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 현실이 최적화되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맨날 쓰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내비게이터를 키면은 도착 시간을 예측해주고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알려줍니다. 가끔은 우리를 배반하지만 대체로는 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시는 공해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우리 시간을 절약해줘요. 그 효과가 5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곳곳에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스마트 공장, 디지털 병원, 수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현실을 가상화시키는 비용이 공짜가 아닌데 그 비용보다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가 훨씬 큰 거죠.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얻는 가치가 내비게이터를 만드는 비용보다 커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데이터 수집 비용이 거의 제로에 육박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저장 비용이 1억 분의 1 그리고 CPU 속도는 100만 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오픈소스로 거의 공짜가 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모든 준비가 갖춰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잠깐 보죠. 이거는 우리 핀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도 완전히 동일하죠.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이 행동하는 과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현실을 데이터화해서 대뇌 피질에 저장을 하고 그걸 전전두엽이 해석해서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4차 산업혁명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은 사물 인터넷으로 현실을 데이터화해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해석해서 로봇이 행동을 하죠. 데이터의 수집, 저장, 질서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화가 아니라 자기조직화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자기조직화 과정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돼서 인간을 위한 결과를 만들려면 1단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동원되죠. 그 결과를 클라우드에 쌓아놓으면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잘 다루면은 예측과 맞춤, 저 손님은 돈을 떼먹을 것이냐 떼먹지 않을 것이냐, 이 투자는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맞춤해주면은 맞춤금융과 우리가 미래 투자 예측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걸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 현실이 최적화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서 현실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서 최적화해서 다시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자, 캐터필러는 제조업이지만 서비스하고 결합합니다. 물건을 팔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 물건의 운영 데이터를 수집해서 1단계, 2단계 빅데이터를 만들고 3단계 인공지능이 최적화했더니 비포 서비스, 고장나기 전에 예측 서비스가 가능하더라. 이제는 엔드 투 엔드로 끝에서 끝까지 라이프타임 밸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PSS,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융합한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융합은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저 아주머니가 기저귀를 발주할 확률이 98%더라. 그러면 굳이 발주 후에 배송할 필요가 없죠. 예측 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특허이기도 하죠.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 인간의 욕망,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일하고 싶은 거, 이건 욕망이 아닌가요? 자, 여행하고 싶은 거, 이런 인간의 욕망들을 현실과 가상을 순환시켜서 예측과 맞춤으로 풀어나간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자, 우리 모든 은행의 거래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이끌어간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기에 제품에서 서비스로 가는 기술, 서비스 제품으로 오는 기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죠. 자, 그럼 이제 기술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나름대로 모델을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만든 9필러 모델입니다. 9개의 기술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해 주겠다. 그런데 어떤 논리적으로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완결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른 모델들을 봤는데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나 딜로이트나 전부 다가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노란선을 경계로 해서 노란선의 바깥은 현실, 안쪽은 가상세계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하고 현실 세계를 일단 데이터화 시켜야죠. 이게 1단계입니다. 자, 현실 세계는 어떻게 데이터화 시킬래? 현실 세계는 3간이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 시키면 현실 세계는 데이터화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은 뭐가 필요하냐? 각각에 대해서 점을 데이터화 시키는 기술, 요소 데이터,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와 관계를 2개를 곱해보면 6개입니다. 6개의 기술이 있으면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는 인공지능 보고 예측과 맞춤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컵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내가 원하는 컵이 나왔으면은 이 컵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 쓰고 싶으면은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직 이 데이터는 가상 세계에 있죠. 그래서 현실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등장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6개의 6대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란 용어와 기술들은 제가 설정한 겁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시켜볼까요? 12개 인공지능과 12기술인데
3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했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과 인공지능이 최저 같은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을 왜 이렇게 설정했느냐? 제일 첫 번째 CPS,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디자인,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뭘 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욕망이란 것이 물리적 욕망이라면은 3D 프린터와 로봇 가지고 충족시켜주자. 그리고 인지적 욕망, 경험을 원하는 거라면은 증강 가상 현실로 뒷받침해주자. 그런데 이게 공짜는 아니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과 핀텍이 등장하고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안 쓰는 건데. 우리 하나그룹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틀어놓고 애니팡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짜를 누구나 좋아하죠. 공짜를 만드는 기술이 플랫폼이죠. 반복되는 요소를 공유하면 공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우리가 식재료 꺼내서 요리하듯이 바로 온디맨드이죠. 온디맨드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꺼내서 요리하면은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때그때 만들어집니다. 온디맨드로 린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지죠. 여기에 인공지능은 어떠냐? 인공지능은 3년 전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 발표하고 IBM, 페이스북이 다음 달에 발표하고 작년도에 더 발전시키고 이 모든 기술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공지능 기술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12기술의 융합이다. 이렇게 제가 1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술 모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 기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실과 가상을 결합해서 에너지, 보안, 건강관리, 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사회 문제 해결의 기술만 가지고 되나요? 규제가 따라갑니다. 우리 추격사회에서는 1기술 1산업이었어요. 조선기술로 조선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과 기술이 융합하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을 해요. 이제는 1기술 1산업이 아니고 N기술 N산업이 되니까 기술보다 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모든 산업 분야가 한국이 중국보다 뒤졌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모자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핀텍 주요 기술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니고 제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규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규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규제, 인공지능과 오프라인 서비스 융합의 규제, 곳곳에 규제가 있죠. 자율주행차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가 문제죠. 특히 규제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이 개별 단일 조직의 서버 혁명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의 IT 혁명은 단일 조직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벤처가 전국적으로 인터넷 보급하면서 우리가 세계 선두에 섰고 이때는 제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기업이 하면 되니까.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고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가니까 제도가 문제가 됩니다. OECD 최악의 데이터 규제, OECD 최저의 클라우드 활용. 그래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작도 못하고 있죠. 지금 시스코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클라우드 데이터가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한 비중이 90%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얼마냐? 1% 됩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OECD에서 가장 뒤처진 국가도 한 자리 숫자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만이 한 자리 숫자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다 막아놓으니까 인공지능이 활용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4차 산업혁명 분야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로 융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맨들은 이 서명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부탁합니다. 예. 자, 이제 경제사회 문제를 잠깐 보기죠. 결국 이제 우리가 기술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는 성장을 하자, 분배를 하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노력이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양극화 저성장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 국회는 성장 정책은 분배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인터넷 전부 다 폐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 정책은 성장 문제로 폐기합니다. 결과가 저성장 양극화라고 하는 거죠. 성장과 분배는 서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그 성장의 분배가 n분의 1 분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공산주의 실험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장은 반드시 불균형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그런데 수요는 이게 균형화된 분배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각각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순환시키고 이것을 조세로 연결하는 것이 상생국가의 모델이죠. 이게 인류국가 모델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촉진하되 불균형 축소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장도 촉진 못하고 불균형도 축소를 못하죠. 성장을 위한 시장소득을 1차 분배, 불균형 2차 가처분 소득을 2차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분배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통한 분배가 됩니다. 자,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실제로 우리 하나그룹에서도 사람들이 줄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일자리가 과연 다 없어질 것이냐? 이런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주장은 산업혁명 역사상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1811년도에 기계 파괴운동, 러다이트 운동부터 1961년도에 오토메이션 잔리스, 컴퓨터 등장에 의한 정신노동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노동인구와 실업률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사례는 인류 산업혁명 역사상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위스콘신대 토마스 하이 교수의 결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분명히 일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없어지죠. 농업의 일자리는 없어졌는데 80%의 농업 인구가 2%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조업으로 이동했고 그들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자, 늘 사라지고 새로 만드는 일자리에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무엇일 것이냐?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자, 만들어지는 일자리. 우리는 많은 문제 양극화 확대됐다고 얘기하지만 1800년대에 비해서 지금을 보면은 인구 비례로 봐서 절대 빈곤 인구가 줄어든 건 물론이고 숫자 자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기술 혁신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 일자리를 줄일 것이야. 이것이 바로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 때문이죠. 자, 핫도그를 만드는 가게에서 누군가가 기가 막힌 핫도그 자동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야.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대규모 실업과 공황이 올 것이야. 실제로 그런가? 아닌 거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걸 크루그만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 그거는 핫도그 값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으니까 빵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짝대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안 줄어든 거야.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산업은 늘 그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그거는 새로운 욕구 때문이야. 새로운 욕구, 즉 사람들은 피자가 먹고 싶어졌어. 근데 피자를 먹을 일자리는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새로 만드는 피자 만드는 일자리로 사람들이 이동해 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핫도그 자동화 기계가 만들어진 기술 혁신의 결과는 핫도그 일자리는 줄고 피자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인간은
핫도그와 피자라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산업혁명을 기술로서만 바라보면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많이 봤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술이 만든 없앤 일자리를 인간의 욕망이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온 겁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고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욕망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GDP는 증가했고 소위 행복의 핵심이 되는 욕망의 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투자회사에 인공지능 기술자가 들어오면은 기존 트레이더들이 10명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모든 기술 혁신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줄여줍니다. 이건 변함이 없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냐? 노동 총량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핫도그를 먹고 싶은 욕망에서 피자가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으면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교육 시스템과 분배 거버넌스가 뒷받침하면은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논문을 재작년에 썼는데 작년에 대한민국 논문 검색 여기 최고 1위 순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기술 혁신으로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됐고 2차, 3차, 4차를 가면서 인간의 더 큰 욕구가 충족됩니다. 같은 생리적 욕구를 보더라도 점점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그들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전문직 일자리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변호사에서 법률 맞춤 서비스로 가게 되고 의사가 의료 맞춤 서비스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표현의 일자리로 점점 일은 진화합니다. 자신을 위한 창업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을 한번 다시 정의해보자. 일이란 무엇일까? 일은 잡이라는 일자리에서 타스크라는 일거리로 바뀝니다. 직에서 업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일은 우리가 소위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저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죠. 일은 착취도 아니고 시혜도 아닙니다. 착취도 아니고 시혜도 아닌 일을 통해서 가치의 일부를 내가 분배받는 게 나의 일의 결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에 나눠져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맥킨지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 반복되는 일이 67%더라. 창조적인 일이 4%더라. 그리고 29%는 재미있는 놀이더라. 우리 하나그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자, 뭐가 하고 싶죠? 반복되는 삽질이요? 우리 별로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삽질을 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예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시민들은 자기 인구의 10배가 해당되는 노예를 시켜서 일을 시켜놓고 자기들은 토론하고 시를 읽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노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걸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창조와 놀이, 재미와 의미가 갖는 일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기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현대판 4차 산업혁명의 노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의 경쟁자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포지션을 잃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협동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길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협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래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 또 호이징거가 얘기하는 놀이인간 호모 루덴스, 이 두 가지 재미와 의미를 합치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합쳤어요. 파베르와 루덴스를 합쳤더니 파덴스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루베르라고 뭐 하자 그래서 그보다 파덴스가 의미 좋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파덴스.
미래 인간상은 이제는 과거처럼 반복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전문성 교육이 아니고 창조와 협력의 교육, 재미와 의미를 합치는 것, 이러한 호모 파덴스가 코봇, 인간과 더불어 일하는 로봇을 우리가 코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코퍼레이션 로봇과 인공지능을 데리고 호모 파덴스가 일하는 이것이 우리 미래 일자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단순 노동, 정보 수집과 계산, 지식 산업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 복합 노동, 체험 경험, 개성 문화 표현, 감정과 행복, 이래서 지금 롱테일의 일자리로 바뀝니다. 400개의 직업 종류가 이제는 4만 개가 넘는 직업 종류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직업에 대해서 정답은 이겁니다. 미래 유망한 직업이 뭐냐? 답, 모른다예요. 기타다, 기타. 왜냐하면 롱테일이니까. 여기서는 복잡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차 분배 이후에 이제 2차 분배로 가야 되죠. 이건 분배 원천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의 투명 조세와 1, 2차 분배 격차 조정이 돼야지 지속 가능한 상생 국가가 되죠. 자, 문제는 분배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대의민주제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맡겼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집안에도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거의 만족하는 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일일이 의사결정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데 만약에 거래 비용이 제로라면 어떨까? 직접 할 수 있죠. 이래서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확산. 이제는 스마트폰을 꺼낸다. 내가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내 의사표현을 한다. 이걸로 직접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가 합쳐져 가지고 부당 통과 법안 국민투표하고 미처리 법안 국민투표하니까 이제는 부당한 법안 통과가 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을 보면은 인터넷을 비롯한 IT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기술 경쟁력 세계 10위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투명성, 정책 투명성 133위, 얼마 전에 발표한 노동 경쟁력 126위, 정치 분야의 성적은 전부 다 세계 100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는 아무리 기술 혁신 분야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 정치 분야가 제대로 뒷받침 못하면은 전부 다 말짱 도루묵이 되죠.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회를 혁신하는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의 운동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디지털 정치가 태동할 것이다 보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정치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 자체도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내 옷을 제가 만들었죠. 한 달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굉장히 저생산입니다. 저효율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산과 소비를 분리해서 분업화시켜 놨더니 한 달에 100벌도 넘게 만들어요. 무지무지한 생산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극화가 발생되죠. 이것을 서로 합쳐놨더니 반복되는 부분을 공유해서 환경 파괴가 줄어듭니다. 더 나가서 생산과 소비가 이제 재융합되는 거죠. 이 컵을 제가 싱기버스나 셰프웨이에서 디자인을 다운받아가지고 제 디자인을 좀 집어넣어서 3D 프린터 걸어서 내 컵을 만든다. 이것은 저효율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고효율입니다. 중간 유통 과정 사라지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을 사서 내가 프린팅한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면 이것은 집단 지능에 기반한 고효율의 생산과 소비의 재융합이 되죠. 바로 이래서 공유경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제가 매월 하는 공개 포럼이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유경제, 공유 플랫폼 경제 포럼을 제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융합이 됩니다. 과연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10년 전에 쓴 책 이름입니다. 호모 모빌리언스. 인류는 이렇게 진화할 것이야. 자,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예, 이러니까 제가 안 팔리죠. 그래서 이 참 잘 쓴 책을 왜 사람들이 안 살까? 이거는 한국 독자들의 수준의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쓰면 잘 팔릴 것이야. 팔리긴 뭐가 팔리겠습니까? 더 안 팔리지. 그러니까 책에 문제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스마트 디바이스와 소셜 네트워크가 인간을 슈퍼맨과 초인류로 만들어서 새로운 인간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인간을 등장시킬 것이야.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개체의 인간을 떠나서 집단 생명으로 재탄생한다. 그리고 이 집단 생명으로 재탄생하면서 우리의 범위가 10,000배는 넓어진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각각 개인의 영향력이 10,000배 이상 증가되게 됩니다. 지금 대략 1,000배 정도는 과거보다 증가됐습니다. 우리 소통의 양이 그 정도 증가됐죠. 자,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 시골 동네에서는 옆집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느냐? 사회적 가치가 돌아오죠. 경제적 가치를 주면 사회적 가치가 돌아왔습니다. 행복 지수로 놓고 보면은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린 옆집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왜?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사회, 인간 소외 현상이 된 건 사회는 커졌는데 인간은 그대로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간의 범위가 다시 10,000배가 넓어지면은 이제 어떤 세상이 오느냐? 다시 작아지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월드의 스몰 거버넌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조세뿐만 아니라 기부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기부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투명하고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은 결국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그것이 기술혁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회혁명으로 이어지고 철학적 뒷받침을 가지고 갔죠.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값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이 뭐냐? 정반합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철학은 저는 결국 한마디로 순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와 같은 순환의 개념으로 문제를 봐야죠. 세상은 성장 또 분배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양날개의 순환 과정을 끊는 것이 문제죠. 저는 대기업의 경영주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는데 임직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거 문제죠. 근데 기업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올려달라고 빨간불이 뜨는 것도 저는 착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순환 과정을 깨고 있는 겁니다. 이 순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바로 이 철학이 뭐냐? 선순환 철학이 필요하죠. 이 선순환 철학은 바로 우리의 천지인 태극 철학이라는 겁니다. 천지인 태극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와 사회가 개인이 선순환되고 사회는 투명한 초생명 사회로 갑니다. 선순환의 가장 기본은 투명하고 반복돼야 되죠. 우리가 처음 가보는 관광지의 식당은 지금까지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손님 언제 다시 오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당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죠? 블로그에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손님을 대충 보내면 그 다음 손님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에어비앤비에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나옵니다. 왜? 나의 평판이 나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호텔에서 우리 나올 때는 그냥 어지러 놓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투명하고 반복되는 사회는 우선 선순환 사회로 가게 됩니다. 기업은 이제 이익이 목표가 아니고 저는 부가가치의 순환이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궁극적으로 이익이 목표가 되면은 결국 임직원과 사회와 국가와 갈등 구조를 갖습니다. 부가가치 극대화는 누구에게도 손해가 안 되는 공통 목표가 되죠. 단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순환하는 이 과정이 그 다음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업의 목표가 부가가치 순환이 되면은 이 부가가치 합이 국가의 GDP입니다. 경제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다시 통합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개인은 내가 번 것의 일부를 만든 가치 일부를 내가 분배받는다는 내부의 사내기업가 정신으로 개인들이 임했을 때 전체는 순환되게 되니까 이것을 천지인 태극 철학으로 우리가 뒷받침하자.
참고로 제가 매월 한 차례 4차 산업혁명의 강사 육성 과정을 하고 있고, 이 전국에 강사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하나그룹에도 거의 2만 명 가까운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강의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 강사를 육성하셔가지고 사내 강사들이 사내 그걸 확산을 해달라 하는 목적으로 제가 이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하고 300명을 육성하면은 국가 전체의 이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연보다 중요한 게 저는 질의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25일이죠. 예. 다시 한번 이번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